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도 좀 많이 길렀고요. 이제 물론 유튜브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오래되지 않아도 많이 올리고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그러시겠지만 일단 영상의 퀄리티라든지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진 않은데 간간히 영상을 보시고 또는 이제 영상이랑 연계돼서 이제 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업으로 커피를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정보라든지 더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물론 이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업계에 종사를 오랫동안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이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도 개인적으로 커피가 좋아서 집에서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전문적으로 커피 전체적인 교육을 하거나 그런 기관에 제가 종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을 했고 더 좋아지려고 더 좋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재미없는 일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때 이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재미있었던 일들도 재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더 많은 흥미와 관심거리들 이런 것들을 좀 트렌드 이런 것들도 아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 같으니까 아무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100% 다 맞지 않다라는 얘기 제가 전에 시간에도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길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제가 올리는 이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제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커피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물론 이제 커피와 관련된 학술적인 그런 논문이라든지 정보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공신력이 있고 어떤 이해하기가 우리가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반박을 하거나 그럴 의사라든지 그럴 이유가 전혀 없겠지만 그래도 커피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이건 맛있는 품질 좋은 생두로 제가 최대한 신경 써서 잘 로스팅을 해서 로스팅 디펙트가 생기지 않은 원두를 가지고 진짜 올바른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올바른 추출을 통해서 커피를 내어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커피에 대해서 100%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한다, 맛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제가 올리는 이런 영상들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이게 틀리다 맞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잘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커피숍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든 아니면은 뭐 비공개적인 자리에서든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 제가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토론을 한다든지,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뭐 누가 틀리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저도 그런 것들은 시간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이제 올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걸 좀 느꼈는데, 좀 더 전문적이든 전문적이지 않든 간에 영상들 올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반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제가 많이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틀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고작 뭐 일에 종사한 지 이제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뭐 나이는 어려도 훨씬 빨리 입문을 하셔가지고 이 업계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뭐 저보다 어린 친구들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반박을 듣기도 하고, 그럴 때 약간 마음의 상처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 일을 오래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서론이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로스팅 가운데 있어서 배기의 흐름, 그거 상당히 많이 저도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짧게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뭐 제가 이제 전에 올렸던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좀 너무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제 변화를 크게 두 가지 변화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당연히 화학적인 변화가 있겠죠. 커피 로스팅은 이런 생두에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를 주어서 로스팅을 하는 사람이 의도한 대로, 그리고 생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반영하고 발현될 수 있도록 작업을 통해서 원두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배기,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 상당히 많이들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로스팅을 처음에 공부하면서도 자작 로스팅 머신,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부자 로스터를 처음 썼는데, 배기 댐퍼에 대해서 좀 많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댐퍼가 사용됨으로써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기 어떤 유량, 이거에 따른 생두 로스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옳은 걸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지금도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로스터의 그 공기 흐름에 대한
부분은 항상 많이 많이 이제 파악을 하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그냥 디지털적으로 그냥 단순히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파악이 아니라 로스팅 과정 중에서 지금 이 배기가 지금 적당한 배기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또는 아주 부족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직감적으로 많이 체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공기 유량의 제어에 대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고, 특히 이제 취미생활로 이런 작은 로스터를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프로파일을 만들면서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조금 이제 찾아봤는데 많이들 가지고 계신 책들이에요. 하나는 이제 지금 에소 로스터기 만들고 계신 세철인가? 네, 거기 대표이사님? 지금 대표이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현석 씨의 커피 로스팅 테크닉 저는 이제 간간히 이제 읽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내용과 그리고 유명한 이제 스칸라우 원서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제 리브레에서 이렇게 번역한 책이죠. 커피 로스팅 컴패니언인가? 로스팅 관련된 책.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유명한 로스터 유승원 씨가 쓴 책과 뭐 또 다른 책들도 이제 몇 개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읽어도 궁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로스팅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에도 이제 샘플 로스팅 시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랑 연관이 있는데 예열을 하죠. 보통 한 200도 가까이, 화씨로 따지면 뭐 390도 정도까지, 390 화씨까지 드럼의 온도를 이제 맞춰주죠. 대략 한 20분에서 충분히 40분 이상 예열을 하는데, 이 단계에서 유량의 그 정도는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드럼의 안정적인 그 열 변화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간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요.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댐퍼가 있으면 댐퍼를 닫거나 아니면은 배기 모터를 조절할 수 있는, RPM을 조절할 수 있는 디머가 있으면 유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제가 줄여서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다가 화력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눈으로 이제 봤을 때, 샘플러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이렇게 확인창을 통해서 봤을 때 점점점 노란색 빛깔을 띠게 되는 옐로우 단계가 진입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분이 이제 많이 날아갔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배기의 어떤 량을 처음에는 이제 많이 낮췄던 흐름을 중간 정도 열어서 더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크랙이 되기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 1차 크랙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전 1차 크랙 전에 일어났던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변화의 그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1차 크랙이 이제 시작되기 바로 전 단계에서 이제 좀 더 공기 흐름을 더 많이 최대한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기를 조절한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로스팅 예열 단계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드럼은 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두가 투입이 되면, 생두는 이제 실온, 그러니까 우리들이 로스팅을 진행하고 있는 로스팅 공간의 그 온도랑 거의 일치하고 있는 온도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로스팅 드럼 안이 아무리 뜨겁다고 하더라도 얘가 들어가면 드럼이 이제 확 차가워지겠죠. 그때 이 예열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아무래도 드럼의 온도가 너무 빨리 떨어지겠죠. 그리고 너무 낮은 온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얘가 이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어느 정도 그 드럼의 온도와 이 생두의 온도가 이제 같아지는 그 시점이 너무 길어지게 돼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드럼의 온도가.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초반에 화력을 통한 어떤 그런 열량의 어떤 흡수, 공급을 생두가 받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예열을 좀 충분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때 배기를 너무 많이 열어놓으면 드럼이 예열을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많이 닫아놓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로스터 자체에도 무리가 가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단 안정적인, 이게 드럼의 재질은 금속이기 때문에 이 금속은 외부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열에 대한, 그러니까 금속이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하겠죠. 팽창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열을 가지고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배기를 적당한 정도로 수준으로 만들어줘요. 이거를 뭐 전체 내가 배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 있으면 내가 절반만을 가지고 예열을 하겠다, 아니면은 뭐 더 많이 닫은 상태로 예열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각기 로스팅을 하는 분들마다의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드럼의 예열을 통해서 생두를 넣었을 때, 첫 번째 배치든 두 번째 배치든 세 번째 배치든 좀 이렇게 더 로스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배기를 그렇게 세팅을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풍속계를 사용을 해요. 풍속계를 사용을 해서 이제 외부의 어떤 기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눈이 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상황에 따른 기압과 풍향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로스팅을 진행할 때 항상 프로박 같은 경우에는 댐퍼가 없고 이 슬라이더가 있는데, 슬라이더를 항상 같은 곳에 위치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항상 같은 배기의 양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풍속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로스팅을 진행하기 전에 예열하면서도 보고, 이제 뭐 한 두 배치 세 배치 끝나고 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설정되었던 전에 로스팅을 했던 그런 배기의 흐름과 비슷한 흐름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에 따른 어떤 그런 그 차이가 일어나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배기가 되게 잘 원활하게, 너무 많이 원활하게 되면 화력을 세게 준다고 하더라도 열량이 되게 많이 빠져나가겠죠, 드럼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냐, 분명히 내가 예를 들어서 1차크렛 때 내가 주었던 화력의 그 크기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잘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얘들이 뭐 1차크렛이 잘 생기지 않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왜냐면은 나는 같은 화력을 줬지만, 전에랑 같은 화력을 줬지만 생각보다 배기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즉
얘가 가지고 있는 열을 자꾸 뺏기는 거죠. 반대로 나는 분명히 같은 열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보다 빨리 뭐 로스팅 진행이 된다든지 온도가 너무 빠른 오른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배기 영향인 거죠. 작은 자작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더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샘플 로스팅을 지금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거를 통해서 이제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원래 샘플 로스팅이든 어떤 로스팅이든지 간에 이 배기의 흐름을 많이 움직이는 이 변수를 주는 방법은 일관성을 깨트리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배기는 잘 건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원두들 가운데 1년 전이든 6개월 전이든 지금이든 비슷한 뉘앙스와 비슷한 퀄리티의 원두를 이제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변수를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기를 세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입을 한다고 그랬죠. 투입을 했을 때 왜 투입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이 공기 흐름을 확 줄여주냐면, 처음에는 이 생두가 가지고 있는 수분, 그러니까 함수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수분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수분을 처음에는 좀 날려줘야 돼요. 왜냐면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책을 제가 홍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커피 로스팅 테크닉이라는 책을 보면 95페이지에 수분의 증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로스팅 과정에 나타나는 물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게 있는데, 대기압 아래에서 커피 생두의 함수율은 6에서 14%가량이다. 그러나 함수율은 지역, 가공 방식, 계절, 보관 상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8에서 15% 사이의 생두를 많이 쓰고 있다. 로스팅이 끝난 원두의 함수율은 0.4에서 5%가량이다. 원두의 함수율은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커피 무게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라면서 생두 내에 있는 수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생두 내에 존재하는 물은 순수한 물, 자유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포를 비롯한 내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고유의 액체, 그건 결합수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증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한다. 이러한 물은 로스팅 과정에서 대부분 증발이 되고, 세포가 건조되면서 세포의 내용물은 교착이 되고 작은 포켓을 형성하거나 세포벽에 서로 달라붙게 된다. 물은 이 과정에서 세포 사이의 공간이나 공극에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세포 사이나 공극에 존재하는 물이 로스팅 과정에서 열 전달을 통해 증발되는 것이다 라고 있어요. 즉 처음에 생두가 들어갈 때는 생두 안에 이런 여러가지 그 형태로 자유수라든지 결합수라든지 증기 이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수분을 가지고 이제 투입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로스팅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열을 전달시키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증발하게 되는 거죠. 생두에 존재하는, 다음 부분 읽을게요. 생두에 존재하는 수분은 로스팅 과정에서 생두 내부로 열 전달률을 높여주는 역할, 되게 중요해요 이게. 즉 생두 표면에서 내부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그 로스팅 커피 마스터즈인가? 그 신기욱 씨가 쓴 책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수분은 그냥 어떤 역할을 하냐? 일단 이 열을 전달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열 전도율을 고려할 때 끓는 점 이하에서 좋은 전도초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끓는 점은 100도씨죠. 물이 끓는 점은. 그러니까 이 100도씨 이전에는 열을 전달시킬 수 있는, 즉 물체로 열을 전달하는 좋은 유도체, 전도체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끓는 점 이후에, 즉 100도씨를 넘어가면 팽창하고 증발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점차 방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로스팅은 그냥 단순히 뭐 70도, 80도에서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보통은 뭐 한 200도 가까이 또는 200도가 넘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게 높은 열에서 로스팅이 거의 이제 진행이 되는데, 수분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뭐 수분이 아예 없어도 문제가 되겠지만, 수분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 많은 수분들이 100도씨를 넘어가는 상태가 이제 유지가 돼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팽창이 되고 증발이 되면서 이 생두로서 열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전달률을 살펴보면 액체보다 기체가 열 전달률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즉 수분이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진행이 되면서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이러한 그 수분이 빨리 증발될 수 있도록 앞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들이 흔히 수분을 날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옐로우 단계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수분이 이렇게 사라져 주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댐퍼의 흐름을, 이 공기의 흐름을 닫아줘서 최대한 이 버너, 그러니까 이 열원에서 나오는 이 열을 가지고 생두 안에 있는, 즉 함수되어 있는, 이게 자유수든지 간에 뭐 결합수든지 증기든지 이런 형태들의 여러 가지 그런 액체들, 그러니까 물들을 이렇게 없애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초반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반, 후반까지 이어지게 되면 열 전달이 잘 안 이루어져요. 열 전달에 방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는 얘네들을 닫아줘서 공기의 흐름을 이제 최대한 차단을 시켜줘서 초반에 생두에 있는 그런 수분들 날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옐로우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배기를 중간 정도로 열어주는 거죠. 왜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물리적인 변화가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는 변화들,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이 변한다든지 이제 팽창이 되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분에 의한 그 가스가 이제 이렇게 증기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사이즈가 커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체포가 나오겠죠. 생두를 감싸고 있는 은피라고 얘기를 하죠. 실버스킨.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걔네들이 드럼 안에 계속 존재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더 많이 주어서 드럼 외부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그때부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수분이 많이 이제 날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으로 인한 전도열의 어떤 그런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럼 그때부터는 이 드럼 내부에 있는 대류, 그러니까 이 뜨거운 열을 더 많이 줘서 집중적으로 생두 내부까지 열이 투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좀 댐퍼를 개방을 해줘서 이제 중간 정도 부분을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린 물리적인 색깔의 변화라든지 사이즈의 변화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 즉 캐러멜라이즈 반응이라든지 마일야드 반응 같은 그런 화학적인 변화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 변화들도 마찬가지로 생두의 맛과 향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맛들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이제 좀 늘려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이 시간을 그냥 빨리 줄여서 빨리빨리 나는 로스팅을 끝내고 싶어 하면 그래도 되긴 하겠지만, 캐러멜라이즈 반응과 마일야드 반응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주면 생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차 크랙 이후에 발현될 수 있는 좋은 어떤 향이라든지 맛들을 이 옐로우 반응부터 1차 크랙 이전의 그 시간을 좀 더 끌어줌으로써 더 좋은 어떤 효과를, 좋은 긍정적인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더 이렇게 좀 늘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돼요. 배기를 좀, 공기 흐름을 이제 좀 더 주게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차 크랙이 이제 시작될 무렵 배기를 확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어떤 무슨 되게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로스팅을 해보신 분들은 누구든지 다 당연히 수긍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1차 크랙이 시작이 되면 이제 검정색 그을른 어떤 그런 연기의 이제 향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1차 크랙이 그 시작될 지음을 통해서 이 생두들은 이제 원두가 되는 거죠. 이때는 원두 속에 존재하던 이제 아주 변덕스러운 이 휘발성의 오일들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때 뜨거운 당연히 막 200도에 가까운 어떤 그 뜨거운 어떤 그런 열들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배기 바깥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데 얘네들이 신속하게 배출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안 좋은 그런 휘발성 오일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향미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원두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커피를 추출했을 때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배출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1차 크랙 이후에 2차 크랙까지 어떤 그런 시간을 이제 좀 늘려줄 수가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기 흐름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버너에 화력을 처음에 이제 주고 그 화력을 가지고 그냥 쭉 간다고 봤을 때 1차 크랙이 끝날 때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실 때 얘를 1차 크랙 정도에서 화력을 줄여주지 않으면 엄청나게 더 급속도로 이제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면서 이 프로파일이 그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1차 크랙이 생기게 되면 1차 크랙이라는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게 가스의 어떤 그런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원두가 이제 이렇게 조직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소리들인데 그 소리가 이제 난 이후에 얘네들이 화학적인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더 빠른 기울기를 갖는 거죠. 뭐 이건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말로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얘네들이 더 빨리 로스팅이 진행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흐름을 공기 유량을 더 많게 만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늘려줄 수 있는 거죠. 2차 크랙까지. 그래서 디벨롭 구간은 길게 해서 내가 원하는 디벨롭 타이밍에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도 이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같은 하나의 생두를 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로스팅을 진행을 해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로스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 원두는 디벨롭 포인트가 23%, 24%에서 하니까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 계속해서 그걸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줄이지 않고 화력을 줄이지도 않고 배기를 늘려주지도 않고 하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뽑았는데 먹었는데 맛이 너무 좋아. 나중에 다시 이걸 뽑고 싶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즉 배기의 흐름을 더 많게 만들어줘서 화력을 줄여줌으로써 이걸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크랙까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왜냐면 이제 요즘 커피들을 보면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있지만 2차 크랙까지 막 로스팅을 아주 2차 크랙 이후에 막 진행을 많이 하는 그런 커피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요즘은 저희 동네 근처에서도 막 커피를 이제 사서 먹어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확실히 강배전 커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즉 1차 크랙 이후에 디벨롭 타임이 이제 진행이 돼서 2차 크랙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거의 배출하는 그런 로스팅을 많이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배기 흐름에 대해서는 얘기를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전 시간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공기의 흐름을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이제 스칸라오가 쓴 책인데요. 54페이지에 보면 공기 흐름 세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담배 라이터를 사용을 하는 것도 있는데, 얇은 종이를 샘플러 구멍보다 크게 잘라서 구멍에 가져다 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 흐름이 좀 알맞다면 종이에 손을 놓은 뒤에도 종이가 구멍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공기 흐름이 적당하다라고 이제 그것도 참고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스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그 로스팅 머신의 버너 같은 경우에 공기가 비율이, 공기 흐름을 내가 조절을 함으로써 공기와 가스의 비율이 조절되는 어떤 그런, 적어도 예전에 사용됐던 프로스타라든지 토퍼 같은 경우도 좀 그랬었어요. 댐퍼를 조절을 해서 댐퍼 양이 이제 공기 흐름이 너무 이제 적게 되면은 가스가 꺼졌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가스만 가지고는 불이 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스와 공기의 비율이 적정한 수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댐퍼를 너무 많이 닫게 되면 유입되는 공기의 양이 없기 때문에, 즉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꺼지는 거죠. 가스는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여기에 이제 실려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요즘 나오는 버너들 같은 경우에는 댐퍼랑 상관없이 그 가스와 공기의 이 비율이 정해져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프로바 5kg짜리 프로바통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슬라이더를 뭐 많이 닫는다고 하더라도 투입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얘가 이제 공연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그 공기와 연료의 이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댐퍼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슬라이더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54페이지, 5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도 뭐라고 됐냐면, 커피 로스팅에서 공기 흐름은 초반부에는 보다 적게,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는 이제 거의 없게 공기 흐름이, 그리고 후반부에는 보다 많게 세팅해야 된다. 당연한 거예요. 이건 솔직히 제가 뭐 책을 읽어드릴 만큼 막 그렇게 막 어렵고, 나 그래? 아이고, 몰랐는데 뭐, 야, 새로운 걸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책에 이렇게 실린다는 내용은 공기의 흐름 세팅에 대한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지 말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로스팅 중에 커피콩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체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공기 흐름을 늘려야 된다. 로스팅 중 공기 흐름이 늘어나면 대류를 통한 열 전달도 늘어나므로 가능하다면 공기 흐름량이 조금씩 많아지도록 한다. 한 번에 공기량을 많이 늘리면 커피콩 온도 변화율을 완만하게 감소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칸라오가 되게 강조했던 게 ROR 값. ROR 값을 완만하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로스팅이 진행이 돼야지만이 커피가 이제 1차 크랙 이후에 잘 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뭐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든 간에 어차피 그것도 스칸라오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관성 있고 좋은 커피 로스팅을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으면 너무 그거에 목매달게 돼요. 이렇게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카페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제 자신들이 이제 커피 로스팅을 한 프로파일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요즘에 이제 아티산 많이 쓰시니까 보면 이제 뭐 ROR 값이 뭐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뭐 아래로 확 떨어지다가 뭐 올라가다가 막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이게 로스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뭐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저도 좀,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런 거에 너무 의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작은 로스터기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ROR 값이 연만하게 잘 떨어져서 그래프가 예쁘게 나왔다 하더라도 먹었을 때 맛이 없으면 그건 잘 못된 로스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로스팅을 진행을 하셔야지 스트레스도 덜 받고 로스팅을 좀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 배기 흐름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책 아실 거예요. 유승권 씨가 지은 책 로스팅 크래프트라는 책인데, 유승권 씨가 누군지는 다들 웬만한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몇 번 뵙긴 했어요. 근데 저도 이분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요즘에 이제 핫한 스페셜티 시장에서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원래 기존에 우리 1세대나 2세대들 커피 하셨던 좀 이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너무 미신에 가까운 듯한 좀 허무맹랑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댐퍼를 뭐 줄여서 뭐 향을 잡고 댐퍼를 뭐 열어서 향을 뭐 이렇게 내보내고 막 이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이제 했었잖아요. 뭐 그분들이 뭐 다 잘못됐어요, 뭐 사기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유승권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책에 보면 어려운 단어들도 이렇게 적절히 배합을 나가시면서, 이제 저는 솔직히 이현석 이 대표님도, 대표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도 되게 세시거든요. 네이버 카페 들어가 보시면 되게 셉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잘못된 거야, 이건 지금 잘못되고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이분도, 유승권 씨도 좀 자기만의 색깔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좀 존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공부를 하셨고, 외국에 나가셔도 좀 유명한 커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하셔서 상당히 제가 이제 친분이 있는 친한 형 때문에 이제 좀 신경도 많이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니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세미나 하실 때도 가서 얘기 좀 보고 했는데, 이분의 책에도 물론 이제 뭐 이 책 말고 또 다른 책을 더 쓰실 수도 있겠지만 배기의 흐름에 관련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로스팅을 하면서 배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안 하셨네,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분도 보면 로스팅을 진행을 하면서 그 변수, 로스팅에 그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서 얘기를 하면서도 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즉, 배기는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79페이지에 배기의 흐름과 열량이라고 해서 따로 어떤 챕터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팁이라는 이런 거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팁. 뭐라고 썼냐면, 약간 길기도 하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스터는 로스팅 시 드럼에 유입되는 공기의 흐름과 연령을 조절하기 위해 배기관에 장착되어 있는 댐퍼를 조작한다. 댐퍼를 조작하겠죠. 드럼에 유입되는 열량은 보통 배기관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댐퍼를 너무 많이 닫으면 배출량이 줄어들어 불필요한 열량이 드럼 내부에 남아있게 되고, 그 결과 로스팅 시간이 짧아지거나 결과물이 오버 로스팅 될 수 있다. 오버 로스팅에 대한 얘기는 이 책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또 로스팅 디펙트 중에 하나죠. 반대로 댐퍼를 너무 많이 열면 배출량이 늘어나, 그러니까 이제 공기의 배출량을 말하는 거예요. 드럼 내부의 열량이 부족해지면서 로스팅 시간이 길어지거나 베이크드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베이크드도 마찬가지로 로스팅 디펙트죠. 또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한겨울의 로스팅 열량 값을 무더운 여름에 독일하게 적용하면 드럼 내부의 열량이 높아져 로스팅 시간이 짧아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한여름의 로스팅 열량 값을 추운 겨울에 똑같이 유지하면 드럼 내부의 열량이 낮아져 로스팅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당연하겠죠. 댐퍼 조작이 필요한 것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즉, 열량을 동일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댐퍼를 통해서 여름과 겨울철 이 로스팅 진행되는 요 상온의 온도의 어떤 그런 차이를 댐퍼를 통해서 이제
비슷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비슷한 시기에 로스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댐퍼는 기종마다 차이가 있어 매 순간 배기 상태를 감각으로 확인해 댐퍼를 조작할 수 있는 로스터가 있는가 하면, 즉 이제 로스팅 조작부의 근처에 댐퍼가 있는 그런 로스터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배기 압력이 아예 고정되어 있어 자동으로 댐퍼를 조작하는 로스터도 있다. 이 기센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 안에 배기 압력을 이제 체크를 해나면서 얘네들이 이제 댐퍼를 열고 닫음으로, 그 구조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배기 압을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프로바티노의 경우, 프로바티노는 이제 뭐 프로바사에서 만드는 작은 로스터기죠. 댐퍼에 1부터 10까지 눈금이 표기되어 있으며 보통은 중간값이 5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로스팅 시간이 예상보다 짧다면 숫자가 큰 쪽으로 눈금을 살짝 옮겨 댐퍼를 조금 더 열어주면 된다. 끝이에요. 배기의 흐름과 열량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끝입니다. 즉 배기의 흐름, 물론 이제 열량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배기를 봤을 때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는 이제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을 제가 지금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드린 것 같기도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아무튼 배기는 중요합니다. 로스팅에서 특히 드럼 형태의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세요. 이제는 별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댐퍼를 고정해 놓고 가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적당량, 즉 너무 그을린 향이 남지 않을 정도, 또는 너무 열량을 많이 뺏기지 않을 정도로 고정을 해놓고 로스팅을 진행을 하셔서 열량 조절에 더 많은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댐퍼를 계속 조정을 해서 이 공기 흐름을 조정해서 나는 로스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봤을 땐 내가 최소로 공기 흐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했을 때 불이 꺼지지 않고 콩이 스코칭 되지 않고 오버로스팅 되지 않고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가 중간 정도의 공기 흐름이고, 중간 정도의 공기 흐름이라면 이제 옐로우 단계 이후부터 이제 체프가 어느 정도 이제 잘 배출이 되고 이제 매캐한 연기가 많이 배출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1차 크랙 정도에 이제 다다랐을 때 최대로 이 공기 흐름을 늘려줄 때는 어느 정도까지를 최대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최대로 했더니 너무 많은 열량을 뺏기지도 않고 얘가 적당하게 1차 크랙 이후에 디벨롭이 잘 이루어진다 라는 것,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1차 크랙이 뭐 어떤 로스트든지 간에 뭐 항상 다 동일하진 않겠지만, 나는 아이로스트 400을 가지고 1차 크랙을 6분에서 한 5분 30초 안으로 오고 싶어. 그거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나는 좀 더 길게 하고 싶어, 아마 한 7분에서 7분 30초 이내에 이제 나는 1차 크랙을 오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배기 공기 흐름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돼,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되면 배기의 흐름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열량의 공급. 이제 뭐 유승원 씨 같은 경우에는 램핑이라고 하시는데, 램핑 각 단계마다 열량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서 콩의 화학적인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를 이렇게 유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끌어 나갈 것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아마 더 효과적인 로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좀 더 로스팅을 맛있게 콩을 발현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거의 뭐 한 50분 가까이 제가 떠들었네요. 죄송해요. 뭐
어찌 하다 보니까 무슨 로스팅 강의하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됐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지금 로스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누가 와서 세팅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이걸 취미로 하시니까 나는 뭐 좀 다른 사람들보다 색다르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일단은 맛있게 생두를 볶아서 원두를 만드는 게 일단 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좀 편안한 방법들을 추구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댐퍼 막 만져가면서 로스팅 진행하면, 물론 이제 뭐 저도 이제 만약에 취미로 제가 로스팅을 한다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오래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너무 많은 자작 로스팅들도 요즘 너무 많이 잘 나오고, 뭐 진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로스팅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다음 번에는 제가 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열량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열량에 대한 얘기랑 더불어서 커피의 가공 방식, 그러니까 생두의 가공 방식에 대한 얘기들도 좀 이제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솔직히. 저보다 뭐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커피 업계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항상 반영하기는 좀 어렵고,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생각, 그런 철학이 반영된 그런 커피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저도 요즘 나오는 그런 새로운 시장 나오는 그런 생두 가공 방식들 보면은 참 되게 특이한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무산소 발효 국법 뭐 이런 것들, 뭐 콜롬비아에서 했던 것 같은데, 코스타리카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보면 틀려요, 진짜. 뭔가 틀리다라는 걸 알고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생두의 어떤 그런 퀄리티가 일단 로스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를 맛에서 있어서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전에도 제가 뭐 몰랐던 건 아니지만, 아무튼 생두, 좋은 생두, 다른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한 그런 생두, 좋은 생두들 어떤 식으로 내가 평가를 해야 되며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씩 해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긴 시간, 제가 한 기니까 3개나 2편으로 나눠서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꼼수를 부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컴퓨터의 성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한 번에 50분 넘는 용량을 올리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항상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뭐 반박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제가 응대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제가 설명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라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커피광장의 선희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